네, 오늘 모신 분은 왕복 7시간을 운전하면서 연봉을 벌어오는 투자자입니다. 지방에도 돈이 되는 물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방 사면 물리잖아요. 애초에 안 팔릴 물건을 사니까 물리는 거죠. 반도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삽니다. 이제 이러면 물립니다. 레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출연 이후에 좀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대구 옆에 경산 받은 물건 좀 엑시트 준비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지금 내놨어요. 잠깐만요. 어. 지금 시작부터 엑시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있으니까 엑시트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엑시트라는 게 보통 건물 비상 출입구 가면 위에 엑시트라고 달려 있어요. 그게 문 열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거 좀 안 좋게 들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문 열고 나간다. 이 말이죠.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말이 나오면은 제가 좀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거 경산 물건 수리랑 청소는 직접 했어요? 제가 직접 하진 않고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만 하고 사진 찍은 다음에 순고에 맡겼죠. 댓글 예상됩니다. 외주 주면은 이거 수익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좀 직접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연차 내면 그 비용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외주 주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아꼈네요. 제 시간까지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경산까지 좀 멀 것 같은데 한 얼마나 걸려요? 편도 3시간 반 걸립니다. 편도 3시간 반이면 왕복이면은 7시간인데. 이거 투자가 아니라 여행 아니에요? 노동이야, 노동. 힘들긴 한데 이렇게 3-4번 왔다 갔다 하면 연봉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운전할 때 좀 힘들 것 같은데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가서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될지 생각하느라 금방 가는데 일 처리 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내가 계산 결제하고 이러면 올라오는 길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투자자긴 한데 올 때는 좀 이제 피곤한 좀 직장인 같은 느낌이네요. 아, 찌들어서 퇴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수도권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지방까지 내려가서 투자를 하나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이유입니다. 끝이에요? 네,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들도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니까 그게 곧 경쟁력이다. 아, 그쵸. 제가 처음 경매할 때 지방부터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럼 그때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왜 굳이 지방까지 가서 투자를 하냐 이거였어요. 근데 그 질문에 이미 정답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오늘 또 구독자분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레오님 수도권에서 경쟁 못 이기니까 지방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경매라는 게 결국 1인 독식 체제거든요. 그 승자, 낙찰받은 사람이 모든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막 지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확실하게 투자하자. 그러니까 젖잘싸보다 아, 네, 전 지방을 선택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지방 사면은 평생 불린다. 이게 지방이라서 물리는 게 아니라 안 팔릴 물건을 사오니까 물린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수도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잖아요. 지방에도 전철이 있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지하철 있어요? 네, 어우, 여기 광주에도 지하철이 다녀요? 거기 백화점 없지 않아요? 네, 이런 건데 사실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어요. 잘 팔릴 물건을 고르면 물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좋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핵심이 이제 나왔어요. 팔릴 지방 물건을 어떻게 찾느냐를 하기 전에 너무 길어지니까 좀 투자하면서 좀 있었던 썰 하나만 풀어주세요. 썰이요? 아, 이번에 그 경산 아파트 그 썰 풀어드릴게요. 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전 소유주한테 점유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는 썰이냐면 저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쳤어요. 뭐 수술했다, 뭐 지금 일하고 있다, 곧 이사 나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 인도명령 신청했을 때 영수증이 한 300만 원 나왔거든요. 300만 원을 줘야지 인도명령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소유주한테
내가 이 300만 원 현찰로 뽑아서 줄게. 언제까지 이사 나가라. 해가지고 점유를 이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점유는 이전 받았죠. 돈 줬어요? 300? 안 줬죠. 아니 이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안 줄 때도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 사람 미납 관리비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체해 드릴게요 하고 계좌번호까지 받아서 물어봤어요. 미납 관리비 내셨어요? 당연히 안 냈죠. 그렇지. 근데 나한테 뭐라 했냐면 본인 토지에 그 미납 관리비만큼 가압류가 걸려 있으니까 그거 인수 안 해도 된다. 그거 내가 처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그 전에 관리사무소 갔다 왔거든. 그것도 거짓말. 치밀하시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사비를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점유를 이전 받았죠. 지금은 이제 연락 안 오겠죠? 얼마 전에 왔어요. 뭐라고? 100만 원만 달라고. 이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결국 집보다는 사람 상대하는 게 좀 어려워요.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경매라는 투자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모두가 하하호호 웃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맞아. 누군가는 울고 있는 데서 내가 돈을 버는 게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시비를 건다던가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올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게 경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돈을 벌 만한 시장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하면서 이거 진짜 잘못됐다 싶었던 순간 있습니까? 딱히 없는데 굳이 뽑아보자면 예전에 그 천안 신불당에 상가 4층짜리를 하나 받았었는데 네. 거기가 입지도 좋고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임대만 내놓고 부동산에 임대만 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광주에 제 그때 당시 같이 있던 팀원들이랑 광주 법정지상권 투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게 끝났는데도 천안이 여전히 공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와보면 난 임차인이랑 악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임차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 돈 들여가지고 공사 싹 해서 뷰티샵 공간 임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엄청 잘 굴러가고 있죠. 그래 좀 어떻게 좋은 일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데 이자 얼마나 냈어요 그때? 이자 그때 한 6개월 해가지고 한 700 냈어요. 생돈 한 700 날라간 거죠. 근데 좀 잠은 잤어요? 잘 못 왔죠. 700 냈는데 내 돈 들여서 또 거기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돈 버는 사람이 잠을 좀 쉽게 못 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짜릿했던 순간 있습니까? 짜릿했던 순간 제가 처음으로 수익률 100% 넘겼을 때가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군산 나운동에 있는 주홍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팀원들이랑 같이 했던 건데 팀원들은 전부 다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나오자. 그치. 근데 나는 거기가 인테리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호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 그 물건 인테리어 했던 업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인테리어 돼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도 수익률 100% 넘게 나왔어요.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잘 받았다. 네. 이게 가장 짜릿했을 때죠. 이때 통장 몇 번 봤어요? 하루에 3번 봤어요. 이게 바로 투자자의 새로 고침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식으로 보면 상한가 먹은 거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지방 하는데 지방 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저는 지방 볼 때는 규제랑 산업 동향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잠깐 너무 어려워. 좀 쉽게 해줘요. 쉽게. 그러니까 규제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수도권에서 요즘 돈 쓰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워낙 부동산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디서 돈을 쓸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문이 좁아지면은 다른 쪽 문을 또 찾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원래 부동산의 꽃이 레버리지인데 여기 레버리지를 못 쓴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레버리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좀 과거에도 있었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 근 정부를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였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주, 뭐 여수, 순천, 뭐 경주, 포항 이렇게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거든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 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흐름이 이어져 갔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거네요. 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투자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 보려면 과거에 반복됐던 그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의 확률을 예상해야 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으로 유동성이 좀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과거 사례만 보고 확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실제 거래량이라던가 자금 흐름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가 산업 동향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사는데 산업이 왜 중요해요? 아파트는 결국 사람이 사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사람이 모이려면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거기로 모여요. 그러니까 결국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집을 찾는다. 맞습니다. 그 흐름입니다. 그럼 반도체 들어온다는 기사 보고 바로 뛰어가도 돼요? 그러면 또 물립니다. 이게 발표랑 실제 진행은 또 달라요. 이러면 많이 위험하죠. 왜냐면 이게 단순 MOU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실제로 땅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착공까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뉴스 제목에는 딱 봤더니 입주 완료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막상 가서 봤더니 악수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흐름이 어려운 산업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하죠. 네. 이제 크게 보면 철강이랑 석유화학을 예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가지고 수출이 많이 어렵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방으로 묶어 보자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랑 광양 이런 데가 있겠죠.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산, 서산 그리고 여수, 울산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도시의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는지 얇아지는지를 봐야 된다. 정확합니다. 산업이 흔들리면 소비랑 주택 구매 여력도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럼 좀 긍정적인 면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성장 산업은요? 성장 산업에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 산업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울산, 거제, 목포, 군산 이 정도쯤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창원, 전력기기는 창원, 울산 그리고 반도체는 청주, 이천 그다음에 아산, 온양이랑 천안에도 이제 패키징 팹이 들어오는 거고 최근에 광주에다가도 팹 4기가 들어온다고 발표가 났죠. 뭐 그다음에 경북 쪽으로는 이제 소부장 단지가 들어온다고 발표가 났고요. 소부장이 뭐예요?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 난 그 TV 드라마 김부장 뭐 그거 말하는 줄 알았어. 그럼 성장 산업 도시면은 다 사요? 아닙니다. 이 산업이 좋다고 부동산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또 조건이 있어요? 물론 있죠. 오늘 집 하나 사기 정말 어렵네요. 어찌됐든 최근 발표된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같은 메가 프로젝트도 지방 투자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산업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당시에는 많은 고용 인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다 짓고 나면 상주하는 인원은 막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큰데 그 안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가 있다. 그렇죠. 결국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는 게 안정적인 고용 형태랑 월급을 얼마나 받냐, 그 다음에 상주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는 상주 인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러면은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건설 당시에도 인원이 되게 많이 고용이 되는데 완공 후에도 상주 인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심지어 다 고연봉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요건이죠. 소비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나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정부 발표만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 전력, 용수 이런 게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긴 그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 군공항 이전도 해야 되고 전력이랑 용수가 앞으로 갖춰져야 돼요.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면은 지역 산업만 좋으면은 이제 물리 걱정은 뭐 아예 없는 거네요.
이러면 또 물립니다. 뭐 맨날 물려요?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랑 수요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부동산 시장 크기가 너무 작대요. 이러면 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잘 나가는데 집을 사고 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 행정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활권 인구를 봅니다. 생활권이 뭐예요? 생활권이 이제 실제로 출퇴근하고 직장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하러 거기로 갈 수도 있고 병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권역 이거를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도에 그어진 선보다는 사람들의 동선을 본다. 맞습니다. 생활권 인구는 한 어느 정도 봅니까? 생활권 인구는 최소 이제 80만에서 100만 이 정도를 저는 마지노로 보죠.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거래량이 좀 받쳐주고 매도할 때도 수요층이 충분히 있어요. 생활권 20만에 대단한 공장 하나 vs 생활권 120만에 평범한 산업이 있다면? 이게 굳이 예시로 따지자면 이천을 살 거냐 광주를 살 거냐 이 정도 비교 같은데 어디 사실래요? 광주 사죠. 네, 광주 삽니다. 아, 이런 느낌? 네. 아, 사람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아, 뭔 느낌인지 네, 바로 알았습니다. 주거 여건이, 거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생활권 인구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 물건은 좀 어떻게 고릅니까? 누가 이 집을 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집을 보기 전에 고객부터 봐요? 그렇죠. 저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낙찰받은 집을 누가 살 것이고 이 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매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매도부터 생각하겠다. 맞습니다. 지방 아파트의 핵심 매수자는 누구예요? 저는 구매력이 있는 그 3040을 타겟으로 잡고 집을 봐요. 왜 3040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첫 주택 마련 시기가 되게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연끌을 해가지고 첫 주택을 빨리 사요. 아니면 요즘 중견기업 이상부터는 사내 대출도 막 억대인데 저금리로 네. 지원을 잘 해주고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받을 때 뭘 봅니까? DSR 보죠. 그렇죠. 그 말인 즉슨 좋은 직장, 이거네. 연소득 이런 거를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방 산업이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좀 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장 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3040의 이제 집 구매력이랑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연관성이 꽤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 3040 세대들은 좀 어떤 집을 좋아해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할 텐데 집이 좀 깔끔하고 주차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단지 관리도 좀 잘 돼 있고 애기 키우기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주 만족도가 좀 높은 단지를 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는 이거를 3세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3세대? 네, 3세대.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아파트에도 세대가 있어요? 이게 아이폰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1세대는 이제 저층으로 해가지고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들, 계단식. 그래서 좀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맞습니다. 이제 2세대는 10층에서 15층 성량갑 아파트.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도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랑 세대랑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만약에 비 와. 그럼 나는 비는 어쨌든 맞아야 되는 거네. 그게 2세대죠. 3세대부터는 이제 별도 브랜드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세대별로 다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으로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지하로 빠졌으니까 그만큼 지상에는 좀 공원처럼 조경 이런 거 잘 꾸며놓고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곳. 3세대 아파트. 보통 이런 거는 2010년 전후로 많이 착공이 됐어요. 근데 서울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도 인기 많잖아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죠. 그게 노다지죠, 서울에서는. 근데 지방에서는 사실 광역시급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맞아. 사실 사업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지방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3세대 이상 아파트. 뭔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서울 구축은 좀 미래를 사는 건데 지방은 지금 내가 당장 살기 좋은 집을 살아. 그렇죠. 수도권은 미래를 보고 지방은 현재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레고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구축이랑 2010년대 후반 아파트 하나만 고른다.
이게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저는 후자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매도하는데 그 난이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라 다음 사람 취향을 좀 맞춰야 되네요. 그쵸. 매도를 고민해야죠. 그게 엑시트 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수도권 규제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을 본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산업이 있는지 본다. 맞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 인구가 충분한지 본다. 최소 80만 이상. 넷째, 3040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아까 말했던 3세대 아파트를 본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에 이제 학군, 아니면 뭐 부촌, 아. 아니면 교통 이렇게 좀 MSG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재료는 아까 전에서 말했던 산업 인구 상품성이고 이제 좀 양념 역할을 하는 건 학군이랑 교통이네요. 그렇죠. 뭐든지 좀 양념을 뿌려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끝내기 약간 아쉬운데 꿀팁 하나만 더 주실래요? 꿀팁이요? 네. 이번 9월에 이제 그 2차 공공기관 이 대상지 발표가 나와요. 이거 움직임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혁신 도시가 많이 거론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막 홍보 활동을 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발표 당일에 뉴스 보고 뛰는 것보다 그 전부터 이 지자체가 어디에다가 주는 스탠스를 취하는지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 전이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좀 단타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좀 어디서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투자를 좀 오래 했으니까 그 지방별로 부동산 카페가 있어요. 맘카페도 있고. 아, 저도 갈 때 있어. 네. 이제 이런 데가 찌라시가 확실히 빨리 올라와요. 뉴스보다 좀 동네 카페가 좀 더 빠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식이랑 똑같아요. 찌라시만 보고 믿으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듯이. 이게 지자체 보도 자료나 아니면 시의회 뭐 회의록을 본다던가 아니면 사업 공고 같은 게 뜰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업 자료를 좀 교차 체크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페에서 좀 냄새를 한번 맡은 다음에 아, 맞습니다. 이런 좀 공론화된 자료들을 한번 크로스 체크해라.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 회의록까지 이걸 언제 다 봐요? 쉽지 않죠. 일반 투자자들이 보통 다트 들어가서 주식 공시 보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약간 저희 시너지 경매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결론은 시너지 경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를 해드린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30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고님한테 스피드 퀴즈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건데 네. 서울 대 지방, 지방, 아파트 대 빌라, 아파트, 경매 대 일반 매매, 경매. 장기 투자 vs 단기 투자. 이거는 확실하죠. 단타. 신축 비싸게 대 vs 구축 싸게. 준신축. 아, 기사 대 현장, 현장. 수익률 vs 리스크. 리스크. 그러면 삼겹살 vs 돼지갈비. 삼겹살에 소주. 내가 산다 vs 네가 산다. 오케이, 좋습니다. 왜요? 자, 자,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좀 한마디 딱 해주실 수 있어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되게 옆에서 하는 말에 많이 휘둘려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박이 겉에서 볼 때는 막 상처도 나 있고 한데 이거를 내가 당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거지.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투자자가 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레고님이 20대로 돌아갔어요. 네. 그럼 당연히 돈도 없겠죠. 없겠죠. 그리고 인맥도 없겠죠. 없겠죠. 대신에 여기에 경매도 몰라. 네. 기억이 초기화가 됐어. 네. 그러면 경매 다시 할 거예요. 전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면 뭐 자본이라던가 뭐 아니면 리스크, 이게 기회비용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결국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경매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왕복 7시간을 달리면서 1년치 연봉을 벌어오는 레고님이랑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에 가는 이유, 그리고 팔릴 지방 물건을 고르는 기준까지 한번 좀 들어봤어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들이라면 서울이랑 지방 어디가 더 좋은지 한번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레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풀이 하나 갑시다. 네. 네. 왕복 7시간 안 힘들어? 힘들지. 뒤져 다리에 쥐나. 그 기름값도 많이 나고 와 물리적으로 힘들더라고. 아, 쉽지 않아. 근데 왜 자꾸 지방으로 가냐? 달달하잖아.